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문제풀이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우리 칸트, 로스, 벤담, 밀, 그리고 현대공리주의까지 했는데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리고 평가원 6월, 9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출제됐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올해 9월 며칠 전이었죠. 우리 3학년들이 봤던 그런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부터 볼게요. 자, 12번입니다. 그러면서 수능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겁니다. 문제, 근대서양 사상가 가벌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자, 근대서양 하면 누구?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휴me, 칸트, 벤담, 밀. 7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휴me, 칸트, 벤담, 밀. 요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갑,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자, 동정심이 나왔네요. 동정심을 강조한 사상가, 휴메죠. 그런데 동정심을 비판한 사상가는 칸트. 그러면 과연 동정심을 긍정적으로 말한 휴메인지 비판한 칸트인지 볼게요.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지만 존중받을 만한 것은 못 된다. 왜냐하면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의무로부터 행하는, 의무로부터 다른 말로 비롯된, 의무 때문에 행하는 윤리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정심에 대한 비판. 누구? 칸트. 그러면 밑에 볼게요. 학생 답안. 갑은 동정심에 근거한 행위는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인간의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죠. 동정심도 어디에 근거? 감정에 근거를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인간의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에 불과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비록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할지라도 참된 윤리적 가치가 없다고 봤다. 그렇죠. 의무에 맞아도, 합법적이어도, 적법적이어도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 때문에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윤리적 가치가 없다고 봤다. 맞죠? 자, 다시 올라갔어요. 을. 공감은, 자, 공감을 강조한 사람? 휴me, 주, 정주의, 도덕, 감정론.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취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덕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소감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공감은 도덕적인 구별의 주요 원천이다.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원천, 그것이 바로 공감. 뭐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한편 을은 공감이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그렇죠. 휴메이 볼 때 공감은 다른 사람의 행복,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죠? 행복에도 공감, 불행에도 공감.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와 교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에 쾌감을 느끼게 돼. 그렇죠. 우리와 교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고 승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칸트와 휴메는 모두 이성이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성이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람은 휴메. 왜? 도덕적 행위의 원천은 공감,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칸트는 이성이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자, 역시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봅니다. 20번. 가벌은 근대서양 사상가들이다. 누구라고 했죠? 베데, 스휴me, 칸, 벤, 밀. 7명.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억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자,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쾌락과 고통의 양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 7가지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누구? 벤담.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된다. 밀. 그러면 X. 쾌락의 질적인 위계. 이쪽 높은 수준의 쾌락, 낮은 수준의 쾌락. 높은 수준의 쾌락은 지성, 느낌, 상상력, 도덕, 감정 등이 발휘된 그런 쾌락이죠. 그죠? 쾌락에 질적 위계가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가 을이 높죠. 그죠? 그러면 X가 높으니까 니은, 디귿, 미음이 되고요. Y. 쾌락 추구자의 내적인 교양을 강조하는 정도도 내적인 교양. 이것도 역시 미일이 높죠. 그죠? 그러면 Y가 높으니까 니은이나 미음. 그 다음에 G는 쾌락의 양적 차이만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 요거는 벤담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사실은 벤담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에서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만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쾌락의 양적인 차이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벤담은 쾌락의 양적 차이만 있다. 사실은 벤담이 쾌락에는 양적 차이만 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쾌락의 양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쾌락의 양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시험 문제에는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쾌락의 양적 차이만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는 을이 밀이 좀 낮죠. 그죠? 낮으니까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미음이 되고요. 자,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볼게요. 10번, 근대서양 사상가 가벌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 갑, 한쪽에서는 쾌락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보라. 만일 그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을 개인들의 총수 또는 공동체와 관련 지을 때 일반적으로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누구? 쾌락의 총량, 고통의 총량 합산, 벤담. 그러면 공통점이죠. 을 볼게요. 최대 행복 원리. 누구? 벤담. 그리고 밀. 최대 행복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질을 강조했던 누구? 밀. 자, 그럼 벤담과 밀의 공통점 기억. 옳은 행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최대로 정진하는 것이다. 그렇죠. 옳은 행위가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최대로 정진하는 최대 행복의 원리, 공리의 원리, 최대의 낮수, 최대 행복. 벤담과 밀의 공통점이죠. 니은. 공리의 원리는 개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용된다. 그렇죠. 개인의 행위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정부도 어떤 정책을 펼 때 국민들의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벤담과 밀이 보고 있죠. 그래서 벤담의 책 이름조차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원칙에 관한 서론, 도덕, 개인의 행위죠. 입법, 법을 만드는 정부의 정책이죠. 밀도 그거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공통점 맞고요. 기억 니은이네요. 디귿, 쾌락에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강조한 사람. 누구? 밀. 벤담이 이렇게 질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리얼. 사회 전체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총합을 초과한다. 벤담이나 밀이나 사회는 개개인의 총합이죠. 사회는 개개인의 총합. 그리고 사회 전체 이익은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 그러면 사회 전체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총합이 되는 거죠. 누구하고 누구? 벤담과 밀 둘 다. 사회 전체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총합이지 초과하는 것이 아니죠. 둘 다. 벤담과 밀 둘 다. 정답은 1번. 자, 역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자, 12번. 그림에서 수능평가 문제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에 옳지 않은 겁니다. 문제. 근대서양 사상가 갑이 문제사항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서술하시오. 갑.
선의지는, 자, 선의지 나오면 누구? 칸트.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시된 어떤 목적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다. 즉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 하려고 한다. 뭘 하려고 한다? 선을 실천하려고 한다. 누구? 칸트. 그럼 문제 상황.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교한 답변을 빠르게 생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문제, 허위 정보 생산 등의 위험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연구자 A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도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자, 칸트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학생 답안 갑. 칸트는 A에게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기업, 그 자체로 목적적 존재인 인간을 그렇죠.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적 존재죠. 그죠?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입니다. 맞고요. 니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따라야 그렇죠. 칸트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죠. 그죠? 이것도 맞고요. 또한 디귿 의무의식에 위배되더라도 다수에게 도움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건 아니죠.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이걸 칸트가 중요시하는 건 아니죠. 뭐가 중요하죠? 의무의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의무의식에 따른 행동,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얼, 이 세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무제한적으로 선한 선의지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이것도 맞고요. 그런데 의무가 문제시될 때에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칸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무와 행복 둘 다 추구할 수 있다. 의무와 행복 양립 가능하다. 그런데 의무가 문제시될 때에는 행복을 고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맞네요. 그럼 틀린 것은 의무의식 위배 3번이 정답. 자, 2023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9번 갑은 근대서 형성하리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갑,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예피는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 그러므로 쾌락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다.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지니고 작업해야 하는 도구이다. 누구? 칸트. 쾌락과 고통의 두 군주.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윤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누구? 밀. 자, 그러면 밀의 입장에서 아니죠. 누구죠? 벤담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 1.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구한다. 아니죠. 벤담도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그죠? 벤담도.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쾌락을 동등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벤담이 지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공동체 행복도 커지게 되는 거죠. 틀렸고요. 이번에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간과한다? 아니죠. 벤담이나 밀이나 둘 다 공리주의자. 그러면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라고 보는 거죠. 틀렸고요. 3번에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근거한 입법의 원칙을 세워야 함을 강구한다. 보편적 도덕 원리니까 이거 칸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보편적 도덕 원리 칸트. 공리주의 아니야. 공리주의 쾌락 추구. 쾌락은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공리주의는 상대적.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됐네요.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아니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이것도 보편적인 거 아니야? 벤담과 밀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라서 인간 행동의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보편적 도덕 원리 아니야? 이렇게 선생님들 사이에서 막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맞는 것 같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게 확산이 되어서 이제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공리주의도 포함을 시킵니다. 공리도 포함을 시켜서 칸트와 공리주의가 벤담, 밀 둘 다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한 입법의 원칙. 그 보편적 도덕 원리가 뭐로 본다? 공리주의는 벤담, 밀 둘 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른 말로 공리의 원리. 다른 말로 최대 행복의 원리에 근거한 입법의 원칙을 세워야 함을 강구하지 않죠. 중시하죠, 그죠? 4번, 쾌락을 평가하는 기준이 양으로만 한정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라고, 요렇게 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벤담은 쾌락을 평가하는 기준이 양으로만 한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밀은, 한정될 수 없는데, 쾌락을 평가하는 기준은 질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밀이 사실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공리주의 대지 철학 아니야. 우리 공리주의 쾌락의 질도 중요시해. 이렇게 공리주의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벤담 선생님의 공리의 원리를 내가 계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밀의 공리주의에서 벤담을 비판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문제 낼 때 이렇게 대비시켜야 문제가 이렇게 잘 진다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벤담은 양만, 밀은 질도 이렇게 해서 밀이 벤담을 비판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5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답을 고를 때 가장 적절한 걸 고르면 됩니다. 우리 윤리와 사상에서는 딱 정답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이 선지 5개 중에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적절한 것 고르면 됩니다. 5번에 도덕적 평가의 근거는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임을 강구한다. 약간 애매하죠, 그죠? 근데 요 문제는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를 구분하는 문제로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를 행위 공리주의로 보고, 벤담은 도덕적 평가의 근거가 행위의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 보고 있지 않나. 요렇게 보고 문제를 출제하신 거죠. 근데 이 5번 같은 문제는 약간, 조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문제를 내실 때, 어떤 사상가가 주장한 것, 이거는 그 사상가의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상가가 주장했냐 안 했냐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주장한 거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직접 주장했냐 안 했냐 요걸 따지기 때문에.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도덕적 평가의 근거가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라고 벤담이 사실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도덕적 평가의 근거가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단지 우리 교과서에 그리고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를 구분하고 규칙공리주의가 행위공리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행위공리주의는 벤담은 행위공리주의에 속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평가의 근거가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라고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내신 건데 이런 문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규칙공리주의에 밀을 포함시킬 것이냐, 밀을 제외할 것이냐. 밀의 공리주의에 규칙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규칙 공리주의에 포함해야 된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행위공리주의는 근대고 규칙 공리주의는 현대니까 밀은 근대니까 그냥 행위공리주의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또는 학자들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평가원에서 출제하시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평가원 관계자분들 또 EBS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보시면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사상가가 직접 주장한 것을 위주로 출제하시는 것이 이게 좀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면 되겠죠. 자, 2023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14번
다음을 정한 근대서양성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의지의 자율과 양립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의지의 자율 칸트, 그렇지 못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지의 준칙들이, 경률들이 자율의 법칙들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이다. 의지의 준칙들이 자율의 법칙들과 필연적으로 막 조화를 이루어. 그럼 그 의지는 신성하고도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은 의지가 자율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구속성이다. 따라서 이 구속성은 신성한 존재와 관련될 수 없다. 이 구속성에서 비롯한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을 의무라 부른다. 자, 여기에서 그 위에서 두 번째, 의지의 준칙들이 자율의 법칙들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그래서 그 의지가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는 누구의 의지? 가장 완전한, 최고 완전한 존재, 신의 의지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은 의지가 자율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구속성이다. 이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은 의지, 누구의 의지? 인간의 의지, 그리고 천사의 의지. 따라서 이 구속성은 신성한 존재와 신과는 관련될 수 없다. 이 구속성에서 비롯한 행위의 객관적인 필연성,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를 존중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걸 해야 돼. 도덕법칙의 명령에 복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걸 해야 돼. 이것을 의무라고 부른다. 자, 보기에서 선의지를 합류하지 않은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 선의지를 합류하지 않은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지는 않죠. 왜?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무조건 선하기 때문에 행하려고 하는 의지. 무슨 의지? 선의지를 합류해야 되는 거죠. 틀렸고요. 니은,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보편화 가능한 준칙. 어떤 거였죠? 내 의지의 준칙이, 내 의지의 경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해라. 그때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목적으로 존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무슨 칸트의 정언명령,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 보편화 원칙과 인간성 존중의 원칙,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 그게 보편화 가능한 준칙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도덕적 의무는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아, 이거 약간 낚일 수가 있거든요. 낚일 수가 있어요. 아, 도덕적 의무? 의지를 지니는 모든 인간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낚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지만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는 누구와 누가 있는 거죠? 신, 인간, 그 중간에 천사. 그래서 도덕적 의무가 부과되는 존재는 누구하고 누구? 인간과 천사가 되는 거죠. 왜? 신성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덕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존재는 누구만? 신만 도덕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의지를 지니고 있는 거죠. 오케이? 디귿 틀리고요. 리얼에 도덕법칙의 내적인 강제에서 생긴 준칙은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죠. 도덕법칙의 내적인 강제, 도덕법칙이 내적으로 강제했거든요. 그래서 생긴 준칙, 요거는 도덕법칙이 내적으로 강제했기 때문에 이 준칙은 뭐에 따른 준칙? 도덕법칙의 명령에 따른 준칙. 뭐 될 수 있는 준칙?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준칙. 그렇다면 이거는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죠. 왜? 도덕법칙의 내적인 강제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준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의 원리,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리얼하고 그리고 니은이 되겠죠. 그죠? 니은, 리얼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넘겨야 되죠? 자, 20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 볼게요.
13번 다음을 중요한 근대서양성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인데 무릇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 법칙에 알맞은 합법, 적법 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도덕 법칙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 알맞으면 매우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도덕과 무관한 근거, 어떤 거죠? 어떤 근거? 본능적인 욕구. 그 욕구가 습관화된 경향성. 어떤 경향성? 자연적 경향성. 이런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더 자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법칙에 위배돼요. 왜? 그 욕구나 경향성이 누구의 이익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 사랑만? 자기 사랑만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자만으로, 교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상가는 누구? 칸트. 기억. 이성적인 존재는 자연법칙의 지배를 거부하고 도덕법칙에만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자, 이성적인 존재, 신, 천사, 인간이 있죠. 근데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이 이성적인 존재를 칸트의 표현으로 하면 유한한 이성적 존재. 칸트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유한한 이성적 존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유한한 이성적 존재. 누구? 천사와 인간으로 보는데 앞에 사실은 유한한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이 이성적인 존재를 신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만 생각하고 문제를 내셨기 때문에 그 앞에 유한한 이성적인 존재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유한한 이성적인 존재는 자연법칙의 지배를 거부하고 아니죠.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도 받고 무슨 세계에서? 감성의 세계에서 자연법칙의 지배도 받고 도덕법칙에도 스스로 복종해야 된다. 무슨 세계에서? 예지의 세계에서, 지성의 세계에서. 틀렸고요. 니은 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도덕적인 의무 다 선의지에서 선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게 도덕적인 의무가 되는 거죠. 맞고요. 행위가 도덕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행위가 도덕법칙에 들어맞아 합법, 적법해. 하지만 그것이 꼭 도덕적, 그 행위가 도덕적인 것은 어떤 경우? 선의지의 명령을 따른 행위,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른 행위, 도덕법칙의 명령을 따른 행위, 의무의식으로부터 나온 행위, 의무 때문에 한 행위, 의무의식으로 한 행위,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행위가 도덕법칙에 들어맞는 경우는 그거 말고도 뭐가 있다? 본능적인 욕구에 의한 행위도 행위가 도덕법칙에 들어맞는 경우가 있다. 본능적 욕구가 습관이 된 경향성, 어떤 경향성? 자연적 경향성에 의해서 한 행동도 행위가 도덕법칙에 들어맞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X. 리얼.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보편화 가능한 준칙. 도덕법칙에 따른, 도덕법칙의 명령을 이행하는 준칙이죠. 이때는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죠.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편화 가능, 인간성 존중 같이 가는 거죠. 리얼 맞고요. 니은도 맞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 자,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 근대서양성과 갑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갑.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공리의 원리, 벤다 아니면 밀.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누구? 벤담. 그러면 1번.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전혀 아니죠.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쾌락왕, 고통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면서, 고통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어떤 거?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확실성, 순수성, 범위, 다산성, 이런 7가지의 기준을 제시했죠. 자,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누구? 밀. 3번, 인간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딩동. 4번, 쾌락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가치의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죠? 더 고상한 쾌락, 더 수준 높은 쾌락, 지성, 느낌, 상상력, 도덕, 감정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내적인 교양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 더 가치가 있는 거죠. 5번 갑과을,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의미한다. 그렇죠. 왜?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은 그 구성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벤당과 밀의 입장. 그러면 정답은 1번. 자,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근대서양성과 갑, 현대서양성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근대입니다.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사이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거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가 순전히 경향성일 때에도 가능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오로지 도덕 법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누구? 칸트. 1번.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결코 행복 정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니죠. 의무로부터 나왔어요. 의무로부터 비롯되었어요. 도덕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행복을 정진할 수도 있는 거죠. 의무로부터 나왔어. 의무로부터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막 공경하고 선생님들 막 이렇게 공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의 행복, 그리고 또 엄마 아빠와 선생님 또 친구들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의무가 문제시될 때는 뭘 고려하지 마라? 행복은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와 행복이 함께 양립할 수는 있다. 양립할 수는 있지만 의무가 문제시될 때는 행복은 고려하지 마라. 내가 의무를 이행하면 행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는 거죠. 그냥 나는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 자, 2번. 갑.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자율적이다.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의무에 맞는 행위, 모두 자율적이다. 자, 여기서 칸트는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자율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의무에 맞는 행위 중에는 도덕법칙의 명령을 이행해서 의무에 맞는 경우는 자율적이지만 그러지 않고 뭐에 의해서 본능적인 욕구, 경향성에서 나와가지고 의무에 맞는 행위는 자율적이 아닌 거죠. 이건 자율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을 볼게요. 조건부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있다. 예를 들면 약속한 자와 약속받은 자,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조건부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조건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 의무가 된다. 프리마 페이시 디우디, 윌리엄 데이비드 로스. 조건부 의무죠, 그죠? 자, 3번. 조건부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실제 의무, actual duty가 된다. 그렇죠. 충돌 안 하면 그냥 실제 의무로 그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죠. 맞고요. 4번. 조건부 의무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조건부 의무들 간의 우선순위는 불변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조건부 의무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런다면, 신의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걸 더 우선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가 생기겠죠? 근데, 남에게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와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러면 우선순위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죠. 네,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이게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충돌하는 게 나보다 더 강한 의무와 충돌하면 이 강한 의무가
무슨 의무? 실제적 의무가 되고 이 약한 의무는 유보되는 거죠. 근데 나보다 좀 더 약한 의무와 충돌했어. 그러면 좀 더 강한 이 조건부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되고 나와 충돌한 이 약한 의무는 유보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의무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달라지면 조건부 의무들 간의 우선순위는 변화한다는 거. 5번에 칸토와 로스는 인간이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단일한 옳은 의무가 존재한다. 자, 사람이 따라야 될 절대적이고 단일한 옳은 의무가 존재한다. 이거 누구 입장? 칸트 입장이죠. 사람이 따라야 될 절대적이고 단일한 옳은 의무 존재한다. 누가 명령하는?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순수한 실천 이성이 명령하는 그런 절대적이고 단일한 옳은 의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로스 같은 경우는 단일한 옳은 의무 아니죠. 조건부로 주어진 의무죠. 조건부로 주어졌기 때문에 항상 유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의무들 간에 충돌했을 경우에. 그래서 단일한 옳은 의무가 아니죠. 조건부 의무로 로스가 제시한 것만 해도 7가지나 되죠. 그래서 5번은 아니고요.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조건부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실제 의무가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2023학년도 6월입니다. 14번. 근대서양 성악 가불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 갑.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보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차감한 값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의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쾌락의 총량, 고통의 총량 합산 누구? 벤담을 쾌락의 양과 질에 대해 질, 밀. 그럼 자, 벤담과 밀 공통점 기억.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가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도출돼. 인간의 도덕적 의무, 마땅히 인간이 도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유용성, 효용성,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그 행동을 해야 한다. 기억나나요? 벤담. 무슨 왕, 무슨 왕? 쾌락왕, 고통왕. 뭘 예견? 이 애가 지금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예견. 플러스 명령. 너는 쾌락을 주는 그 행동을 해. 너는 고통을 주는 그쪽은 가지 마. 라고 명령. 그러면 그 명령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벤담이나 밀이나 둘 다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가 도출된다라고 볼 수 있죠. 맞고요. 니은. 동기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아니다. 그렇죠.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는 공리주의에서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에 중점 두죠. 결과적으로 뭘 가져왔나?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왔나? 이걸 중시하죠. 누가? 벤담과 밀이. 니은도 맞네요. 디귿. 교양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선호한다. 이거는 약간 누구에 가까운? 밀이 주장한 거죠. 밀. 리얼.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은 모순될 수밖에 없나요? 전혀 아니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사회 전체 이익 조화될 수 있죠. 누가? 벤담과 밀. 둘 다. 정답은 1번. 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풀이까지 끝났고요. 선생님 문제풀이 그 아리의 윤리와 사상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문제풀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 오는 주도 또 건강하게 또 운동도 하면서 즐겁게 이제 가을 감기 선생님처럼 오늘 감기 들어서 막 기침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감기 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